네, 저 요즘 증시가 불안해서 그런지 금을 사두라 이런 추천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월에 이런 건의를 받은 사람들이 금을 샀다가 금 가격이 오히려 30%가 넘게 폭락을 하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왜 금 투자는 계속해서 권유를 받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들어 시장이 워낙에 불안하다 보니까 금을 사두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그 금값 움직임은 최근에 어떤가요? 네. 네. 오늘은 미국 증시가 블랙 프라이데이 네, 시장이죠. 맞습니다. 네. 주말이고, 그리고 어제는 제가 이 강남 지역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제가 뜻하지 않은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금 사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리긴 합니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2년 후에 연임을 위해서 사실 지금 뭐 대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중 마찰이라든가 남북 문제라든가 시원찮게 이렇게 결과가 되고요. 그다음 미국 증시도 좀 떨어지고 미국 경기도 내년에 그 1분기 1%까지 떨어진다 하니까 연임을 위해서 이렇게 확실한 이렇게 근거를 잡아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화폐 개혁을 좀 추진한다. 그래서 앞으로 그 화폐 개혁은 근본 이자를 추진하니까 이유는 있습니다.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근본 이자를 추진하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 2011년에도 근본 이자 추진한다 해서 당시에도 그 금값이 1960달러일 때 3,000달러 간다. 근본 이자 추진하면 모든 국가들이 근본 이자에 대비해서 네. 금의 그 보유량을 좀 확충해야 되니까 이 금값이 올라가지 않느냐 해서 금을 사두라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낭패를 봤습니다는 요즘 그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방송이 쌍방향 방송을 해서 그런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주제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요즘 분위기에서 상당 부분 관심이 있는 대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올해 들어서 금값 이렇게 동향을 보면 올해는 금값 동향할 때 달러 가치의 움직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금과 이렇게 달러 가치는 트레이드 관계, 역관계인데요. 한동안 이것이 흐트러졌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 재테크 시장을 점검할 때 금과 달러 가치, 트레이드 관계, 역관계가 다시 복원됐던 것도 하나의 특징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4월에 그 달러 인덱스가 88레벨까지 급락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드 관계, 역관계가 복원되다 보니까 금값이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국제 금값이 올해 1월, 2월, 3월 기복이 있었습니다는 달러당 온스당 1,390달러대까지 급등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때 시청자 여러분 일부 국내 유수의 언론을 통해서 금테크, 금을 사라 했던 맞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죠. 네.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왜냐? 그런 금테크 얘기가 전혀 정반대로 금값이 떨어져서 사실 그 얘기를 그 기사를 믿고 금을 투자했다간 굉장히 낭패를 봤기 때문에 그 기사를 생생하게 이해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얼마 떨어졌느냐 하면 10월 초에 달러 인덱스가 95레벨까지 급등했고 그 후에는 96, 97까지 급등해서 이때 금값이 10월 초에 1,180달러까지 급락했거든요. 네. 그러면 1,390달러에서 1,180달러로 이렇게 하락률을 계산해 보니까 약 28%, 30%에 근접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에서 사실 실물 화폐 이런 실물 가치로 보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 투자자들이 손실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다시 요새 국내 은행 PB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0월에 그 증시가 굉장히 흔들려서 그런지 금 투자하세요, 달러 투자하세요. 이것도 좀 원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과 달러 가치가 트레이드 관계인데 자, 금 사세요, 달러 사세요. 이것도 잘못됐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그 권유를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어제는 그런 권유를 받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폐 개혁을 추진한다. 달러 버리고 근본 이자로 간다 하는 이런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아마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이 자체가 사실 관심이 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또 2011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오늘 한번 이 얘기를 같이 한번 시청자 여러분과
풀어드리는 시간을 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금을 사두라 이런 권유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네, 네. 항상 이제 뭐든지 이렇게 건의를 받으면 그 풍조, 그 분위기, 그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공교롭게도 그런 그 여건이 금을 사들 만한 여건 이런 게 이제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마 어제 강의를 통해서 그것도 전직 고위 그 강력께서 고위 그 공무원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일단은 금, 달러 뭐 불안해서 그렇죠. 불안해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10월 이후에 세계 증시가 하나의 그 전환점을 맞으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주식이다 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 20% 조정하는 상태, 이 상징으로 보여주지 증시가 불안한 것이 가장 이러한 그 건의를 받는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화폐 개혁을 추진한다, 금분위기로 한다 이런 그 근거 없는 그 소문이 나도는 또 의외로 그걸 또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그걸 문의하는 이런 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꼭 등장하는 것이요. 금 얘기하면 등장하는 것이 짐 로저스입니다. 그래서 상품 투자의 기재라 하죠. 지금은 뭐 상품 투자의 기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방송을 위해서 이 상품 하면 짐 로저스 얘기를 많이 하고 국내에서 뭐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국제 컨퍼런스 오면 항상 짐 로저스 해가지고 짐 로저스를 초빙했다 해서 그 사진을 크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 외화 낭비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 양반의 그 얘기가 얼만큼 이렇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외신들 보면 짐 로저스 하면 금값이 온스당 $1,000를 밑돌면 나는 금을 대검해서 오겠다 이런 얘기가 네. 사회분야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다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금 관련 ETF 상품 요새 좀 위험성을 많이 경고하죠. 이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0월 이후에 한 $6억 유입된 거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황상으로 보면 자 불안해. 불안할 때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금 생각해, 달러 생각해, 특히 금 생각해 하다 보니까 국내 금융사들이 올해 그 상반기에 금 추천해서 고객들한테 한 20% 이상의 큰 폭의 그 손실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또 고객한테 금을 사들 것을 권고하는 사항인데요. 시장 여건에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자 10월 이후에 금값이 $1,180에서 $1,220대로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 달러 가치가 97레벨들 그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값이 $1,180에서 $1,220 올라다 보니까 사실 지금 그 증시를 주력해서 투자한 상태에서 보면 투자 수단이 이렇게 혼재된 상태고 내년 들어서 보면 한국 경제 경기에 기댈 것이 없다. 돈 투자할 것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실제로 안전자산은 아닙니다는 이 금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객에 해당되는 분, 또 시청자에 해당되는 분도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금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아보기 위해 저는 몇 가지 요인을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투자자의 성향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죠. 이렇게 해서 투자자의 성향은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리조트 투 리스크,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지금까지는 주식을 선호해왔죠. 그런데 10월 이후에 증시가 이렇게 조정 국면을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안정자산에 대한 선호 경험, flight quality에서 그렇죠. 안정자산 선호하는데요. 자, 그러면 안정자산 선호한다면 안정자산을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좀 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금이 있을 거고 달러가 있을 거고 네. 미 엔화도 국채가 있을 있고요. 거고 네. 그다음에 다른 측면에서 신흥국 국채도 좀 미국의 국채에 비해 떨어지만 국채가 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엔화를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을 거를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안전자산의 기능의 어떤 속성들을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금이 안정자산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자산이 아니고 예전에 물가가 아주 높을 때는 실물 자산들은 실질 가치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고물가에 대한 이렇게 해칭 수단으로 안전자산으로 금이 부각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물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종전처럼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금의 안정자산의 기능이 많이 축소된 상태거든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물가가 안정된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선입견 때문에 금이 여전히 안정수단이다, 안정수단이야 하는데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도 보겠습니다. 안정스탄일까 하는 저는 사실 2010년도 이후서부터 이 금값의 가격 변동폭이 가장 컸거든요. 가장 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이 안정자산이다, 안정자산이다 해서 금을 해서 마음을 놓기 위해서 금을 투자하면 이 금값의 변동성이 가장 심했으니까 투자해놓고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던 것이 이 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이 안정자산이다 얘기하시는 분은 지금 여건이 뉴노멀 환경에서 그렇군요. 물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상태에서 금이 안정자산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투자자의 성향이 리저트 투 리스크에서 프라이트 퀄리티로 안정자산 선호하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느냐 차익권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쪽에서 차익권으로 머니 무브 현상이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지금 차익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트레이드업 관계에 있는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특히 장기채일수록 왜냐하면 단기채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페드의 그 금리 인상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거고 장기채 같은 경우는 투자자 성향을 많이 미래 불확실할 때는 장기채를 많이 매입하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채 가격이 올라가고 장기채 금리가 떨어져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때는 3.3%까지 근접하다가 지금은 3% 붕괴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신흥국 국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브라질 국채니 멕시코 국채니 뭐 터키 국채는 제외하고 그래서 일부 증권사가 팔았던 터키 국채는 제외하고 신흥국 국채에는 사실상 뭐냐 올해 그 신흥국의 금리 기압 불거진다 이 과정에서 채권을 벌이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거든요. 또 신흥국 같은 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자기 자신의 그 외자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금리 스프레드 관계, 금리의 그 인트리시 시스템과는 잘 형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그 과정에서 기준금리가 올랐으니까 정책금리가 올랐으니까 시장금리도 올라가는 상태에서 여기에 금리기에 맞물려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이 더 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세계경제 10년 장기 황설이 이렇게 둔화된다. 경기가 둔화된다. 그러면 안정자산인 이렇게 채권이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채권이 선호한다면 가장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이 신흥국 국채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을 이런 데 있어서는 내년에 금보다는 신흥국 국채 일부 뭐 터키 국채라든가 제외하겠습니다는 신흥국 국채들을 많이 추천한다 해서 투자자의 성향이 안전자산을 바뀐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안정자산하면 금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국채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달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이 안전자산 선호 경영하더라도 과거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물가가 안정일 때는 인플레 해칭 기간으로 금의 그 안정 기능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금이 무조건 안정자산이다 이런 시각은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각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특히나 또 금 가격을 좀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달러 가치 아니겠습니까? 최근 달러 가치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문제는 이제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약하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금을 사라는데 금을 사라 그러면 앞으로 금값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 금과 그 달러 가치는 트레이드업 관계가 형성돼 있으니까 자, 금을 사들 때 앞으로 뭐냐? 달러가 약세가 된다면 뭐냐면 그만큼 금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 사는 사람은 돈을 버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강세가 된다 이렇게 보면 금값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금을 이렇게 최근에 권유받아서 금을 산 사람은 낭패를 보게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달러 문제는 금만큼이나 국내 그렇게 증권사를 비롯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금융사들이 잘못 읽는 과정에서 지난 2015년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달러 투자 달러 권유를 잘못해서 굉장히 고객들한테 낭패를 받게 했던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는 이렇게 2015년 12월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 경제 좋고 미국 증시 좋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머큐리온 펀더멘탈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인에서 그때 당시 원달러이 1250원이었는데요. 금 사세요, 달러 사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뭐냐 잘못돼서 마스 요인을 이렇게 도외시하는 과정에서 올해 4월 달에 원달러이 1054원까지 떨어졌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달러를 산 사람이 200원 정도 달러당 손실이 비는 상태에서 사실 달러를 권유했던 그 기관들, 증권사들이 고객한테 대량의 대규모의 손실을 발생시켰죠. 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2015년 12월 이후에는 주로 달러가 강세될 것이다. 달러를 추재했던 시간은 소위 머큐리온, 펀더멘탈, 미국의 금리 인상만 강조했다. 네. 그러나 사실 미국의 그 달러 가치를 경쟁했던 마스인 미국의 달러 정책도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17년까지는 금리 인상 같은 머큐리온의 달러 강세용보다는 달러 약세를 이렇게 도모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축소시켰다는 이 요인이 더 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러 추천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해서 달러를 사신 분의 큰 손실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또 1054원일 때 일부 그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000원 붕괴된다, 900원까지 된다. 또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이런 시각들이 아마 시청자로서 생생하게 기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올해 들어선 미국의 커들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미국의 무역 적자를 위해서는 사실 그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실익이 없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국익에 부합된다는 이런 쪽으로 마스 요인이 달러 강세 쪽으로 변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88에서 95, 96, 97 레벨이 되면서 금값도 1390달러에서 1200달러가 무너지는 이런 선이 얘기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이 마스형과 머큐리온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균등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96, 97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얘기고 원달러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에서 5전 정도 외국인의 자금이 매도된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극히 1130원대에 안정적 움직임을 보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중심통화에 있어서는 마스형과 저 머큐리온이 균등하기 때문에 달러를 살아가려면은 사실 미국의 그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앞으로는 달러 강세용 마스용과 머큐리온이 균등이기 때문에 이 이용은 그렇게 크게 근거가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특히나 이 중국이 이 금의 최대 수요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좀 난기류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도 좀 국제 금값이 하락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세계 금 수요는 3대 시장이 있거든요. 산업용 금 수요. 왜냐하면 첨단 기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 핸드폰엔 전부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금 수요해서 요거는 뉴욕의 그 상품 시장과 런던의 금거래소 이것이 이제 주요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적 금수요는 인도의 불상을 위해서 금을 치르기 때문에 인도의 금 시장이 이렇게 주요 수요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북아 지역이 금에 대해서 이렇게 재테크스탄으로 이렇게 활용하는데요. 자, 동북아 지역에서 금 수요 같은 경우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정도가 약합니다. 일본 이렇게 이제 해서 태국 금융시장이 이렇게 3대 금융시장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서 보면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절, 구정이라든가 이렇습니다는 이렇게 춘절을 가기 위해서 뭐냐면 한 달 이상 가기 때문에 뭐 식료품을 가져간다든가 이렇게 가져갈 수 없고 자, 도시에서 성공을 내면 뭐냐 성공은 상징이라서 고향에 가려면 금만 붙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상반기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반기에 떨어지는 것도 바로 그런 요인인데요. 자, 내가 시골에 갈 때 금을 사가려면 경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소득이 좋아야고 내가 이렇게 되는데요. 아시겠습니다. 중국이 오래돼서 미증과 마찰,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림자 금융 문제라든가 과다한 부채 문제라든가 부동산 거품 문제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3대 회색 거풀 소위에서 네. 지금 뭐냐 중국이 경기가 좀 상당히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상해 지수가 28% 폭락하게 되고 여기에 중국의 그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부정부패 수단 시진핑 정부의 부정부패 수단이다 보니까 사실 반 시진핑 인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부정부패에 몰려서 결국 뒷돈이 흐르는 검은 돈이 흐르는 이런 것도 많이 축소된 소위 번외 소득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밖으로 가고 고향에 가더라도 금을 사들 수 있는 여유는 올해도 그렇습니다는 내년도에 춘절세에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 이렇게 보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들이 달러 부채가 내년부터 연평균 4천억 달러씩 몰려 들어온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신흥국이라든가 중국이 달러 부채가 몰려오는 상태에서 달러 유동성이 풍족합니다. 달러 유동성이
달러가 필요한 거지. 네. 자, 금을 지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금을 사들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지금 상태에서 달러 트럼프가 미워 보이고 그다음에 미국 중심의 체제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국익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 보면 사실상 그 달러를 그 수요를 이렇게 해서 증대를 해야 되겠습니다는 지금은 오히려 달러 부채를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돈이 금에 그 투자할 만한 이런 여건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도 신흥국들도 그렇고 지금은 중국 겪기 어렵고 신흥국 겪기 어렵고 달러 부채가 몰려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유동성이 많아서 사실 달러 부채 상황보다도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단계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금의 수요에 있어서는 개인의 금 수요보다는 사실 각국의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외화 보유해서 금을 이렇게 매입하느냐 아니면 파느냐 이 문제가 금값을 결정하는데 큰 요인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은 경기들이 위축되다 보니까 안정자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정자산 선호해서 개인들이 금을 사는 것보다 지금은 과거 10년 동안 저금리 체제에서 신흥국들이 달러 부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달러 유동성이 필요한 거지 여유자금과 금을 매입할 단계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최근에 금을 사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근본이제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근본이제란 무엇입니까? 네. 네.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게 말씀을 들어서 네. 저도 이제 사실 국제금융 시장을 이렇게 새벽 1시서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1시, 1시 반, 2시 일어나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새로운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어제 그 금신초문이었었는데 그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사실 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롬니 후보가 근본이제를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롬니 후보를 2016년 대선 과정에서 가장 이렇게 애착을 느꼈다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그 취임하고 난 이후에 뭐 유수의 자리, 예를 들어서 국무장관이라든가 이런 네. 데는 롬니 후보를 좀 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권이 그랬군요. 나왔거든요. 네. 그런 거가 맞물려서 일단은 근본이제가 요새 좀 관심이 되는 근본이제에 대해 얘기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국제통화체제 이용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저한테 좀 시간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공부하는 자리를 좀 해서 좀 길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2차 세계대전의 달러 중심 체제, 브레튼 우즈 체제였어요. 이때가 근본이제입니다. 이 근본이제는 달러 가치를 전부 금의 태환성으로 보장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금을 가지고 달러 가치를 보장해서 이게 근본이제거든요. 고정환율제 유지하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근데 1971년에 나올 때도 있고 1972년에 그 임계점이 되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설 이렇게 있죠. 이때 탄핵설이 불고 있었던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네. 이 사건 때 비슷한 시간에 닉슨이 대외적으로 아주 큰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세계 교역량이 증가해서 중심 떠나서 달러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는데 이걸 부족한 금으로 태환성을 보장을 못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네. 유명한 금태환 정지 선언했거든요. 거기서부터 가덕적으로 한 4년 단계 이게 유명한 스미드소니언 체제입니다. 그리고 1970년에는 마침내 킹스턴 선언을 이후에 모든 달러 가치는 금으로서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국들의 외화에 대한 수급 요인에 의해서 사실 달러 가치가 결정된다 하는 소위 자유변동 환율제로 변환시키거든요. 그것이 플로팅 시스템에서 올해까지 이렇게 오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금이 이렇게 달러가 안정자산 신뢰 받으려면 뭐 확실한 거에서 태환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 수급에 의해서 결정하니까 자연스럽게 달러의 기능이 축소되는 상태에서 이 대체수산 논의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 2011년에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기억나시게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 미국의 그 연방정 부채 한도가 꽉 차면서 디폴트 우려가 됐죠. 디폴트 우려가 제기되니까 달러가 이제 중심 통화로서 가뜩이나 약화되고 있는데 중심통 역할을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올 것이냐? 세계 교역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중심 통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제2의 중심 통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때 나온 걸 보겠습니다. 오히려 확대하자는 달러리에이션. 그리고 유로가 그때 당시에 잘 장착됐거든요. 그래서 유로를 좀 확대시키자 하는 글로벌 유로. 그 다음에
유로화를 창시해서 그때 당시 유로화가 신뢰를 받았으니까 유로화 창시했던 벨기에 루뱅테 이렇게 리페어 교수가 이게 유로화를 창시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의 얘기가 있나?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테라. 이 상품을 본위로 하는 테라. 이 테라를 좀 도입하다. 그리고 그 중에 축소시켜서 근본이제를 도입해야 된다. 근데 이 근본이제를 도입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롬니 공화당 후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월드뱅크의 총재였던 로버트 지올릭이라는 지금의 김용 총재, 전에 그 로버트 지올릭이라는 사람, 아주 이게 대대적인 아주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그때 당시에 근본이제에서 세계 교육통합에서 근본이제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애착을 느끼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근본이제하고 이 공화당 내에서도 이 근본이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애착을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위해서 모든 근거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실제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나온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앞두고 근본이제를 부활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근본이제는 2011년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추진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비롯해서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추진할 수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사실상 뭐냐 금을 그 사입하는 사들은 이런 행위는 2011년에 금 투자했던 사람이 얼마나 낭패를 봤을까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당시를 빌미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사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꽉 차고 이렇게 부도 디폴트 우려가 되게 하면서 사실 뭐냐 그때 당시에 로버트 지올릭 세계은행 총재라든가 롬니 공화당업이 근본이제 주장하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믿고 그때 당시에 국내 금융의 PB들도 어떤 일부 또 유수의 그 시중은행이 어떠냐면 골드뱅킹을 아주 기본 아주 크게 하는 이런 이렇게 업무를 하는 일부 시중은행이 어떠냐 하면 그때 당시에 국제 금값이 온스당 1960달러입니다. 지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1220달러입니다. 그때는 1960달러입니다. 금값이 뭐냐? 3,000달러 간다. 왜냐? 근본이제 되면 각국의 외환보유고 이 제도에서 외환보유에서 금을 좀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000달러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한국은행 그 총재였던 제가 그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점에 한국에서 보면 96톤의 금을 매입했거든요. 명목은 외화 보유 다변화 차원에서. 너무 우리나라의 그 외화 보유가 달러 일변도로 됐다. 그래서 이걸 다변화 차원에서 역시 다른 유로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이런 쪽의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금을 많이 매입했고 그래서 96톤을 매입했습니다. 근데 이 진행자께서는 이 96톤의 금이 96톤이다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작아 보이는지 그렇게 깜짝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네, 와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돈 중에 3.3g이니까 96톤을 얼마나 많이 매입했는지 아실 네. 거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권유를 받고 금을 산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요. 한때는 금이 1,000달러까지 붕괴될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그 얘기를 믿고 금 투자했던 사람, 금을 계속해서 보였던 사람이 커다란 손실을 기록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근본이제 부활해서 금값이 이렇게 해서 금을 그때 당시에 연유해서 금을 매입하라 하는데요. 사실 그때 비싼 시각에서 금을 매입한 사람이 낭패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연 롬니 후보라든가 로버트 지올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본이제를 이렇게 부활한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불안할 때마다 터져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뭐든지 화폐라는 건 3대 기능이 있습니다. 거래 편리성, 가치 저장, 그 다음에 회계 단위 이런 쪽으로 3대 기능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냐 이 화폐 개혁이 3대 기능을 충족시키는 측면에 새로운 그 화폐가 나오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3대 기능이 부합해서 화폐 개혁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들이 사용, 중심동은 전 세계 국민들이 사용하는 거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실패를 보는 대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화폐 개혁은 최근에 많이 진행됐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쉬는 건 전부 실패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추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런 미국의 그 트럼프의 화폐 개혁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괜찮은 이렇게 강남적인 뭐 잘 산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까 하는 측에서는 현 정부 들어서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개혁이 심심치 않게 나오다 보니까 이 얘기도 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좀 또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현 정부 입장에서 화폐 개혁 얘기 강화책에 나왔습니다는 그 얘기 가능성이 없습니다는 걸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불안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혹세무민한 사람이 혹혹 얘기하고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국내 이렇게 금융사들이 올해 증시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자 영업은 해야 됐고 대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또 금나라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행위를 빌미로 해서 영업행위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2011년에도 금사래에서 대단히 큰 낭패를 기록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대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에 아주 불안한 풍조를 타서 이렇게 금융사의 영업과 연결시키는 이러한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 여러 각도에서 정말로 고객을 이어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그런 분들의 그런 분들의 진짜 본의의 위치, 인생에서 뭐를 주도할 것이냐, 뭐를 근거로 삼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결론을 좀 맺어 본다면요. 금 투자를 권유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은 장기 투자입니다. 금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금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 이후에도 금의 올스당 2,000달러 가다가 지금 반토막 되는 올해 들어서도 이렇게 1,220달러를 유지하고 있지만 거의 반토막 수준이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간이 가면 그래서 물가는 안정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 체제니까 세계는 하니까 경쟁이니까 물가 인하 경쟁이죠. 사실 오늘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싼 맛에 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근데 올해 들어서 뭐 미국 경기가 좋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매출이 증가할 것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외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개인적으로 미국의 연구가 있어서 물어보면 지금 뭐 아마존에 의해서 상시 할인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아마존에 판매하는 것이 이렇게 더 블랙 프라이데이 가격보다 더 이렇게 싼 측면이 많기 때문에 네. 최근에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하더라도 특산 수요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올해 들어서도 이렇게 또 미국 사람들이 엊그제 좀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 미국 경제가 결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돈을 쓸 사람은 블랙 프라이데이 대상이 되는 물건들은 대부분 중하위 계층들이거든요. 중하위 계층들의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소득이 양극화는 굉장히 벌어진 상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득의 양극화는 굉장히 벌어지는 상태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축률이 증가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축률이. 그래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렇게 융성하지는 않는다 하는 게 현지 분위기거든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바로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경기가 내년도에 이렇게 더 떨어진다 하는 시각에서 사실상 지금은 안전자산으로 국채라든가 이런 걸 부각되는 거지 물가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 이렇게 보면 금이 안정자산으로 부각되지 않는가를 이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보면 항상 상반기에는 금값이 올라갑니다. 하반기는 떨어집니다. 이건 중국의 춘절 수요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3대 산업용 금수요, 그 다음에 문화적 금수요, 그 다음 재테크 금수요. 근데 재테크용 금수요, 중국의 수요는 상반기에 몰려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항상 금값이 올라가는데요. 항상 하반기는 떨어집니다. 계절적으로 그런 패턴을 고민하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짐 로저스는 상품 투자의 규제는 아닙니다. 이전에는 뭘 때전 북한의 금 사라, 북한의 통화 사라, 그 다음에 상품 사라 했던 생각이 거의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 로저스가 이렇게 딱 상품 투자의 기자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많이 틀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또 금 얘기가 하는데요. 가장 많이 틀리는 사람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국내 PB들이 있잖아요. 어떠냐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금도 사시오, 달러도 사시오. 근데 금과 달러 관계는 대체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요. 네. 뭐 하나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 사라 그러면 달러 사지 말아야 되고 달러 사라면 금 사지 말아야 되는데 동시에 추천한단 말이에요. 네. 이건 시장을 좀 잘못 읽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개인적 관점에서는 장기 투자지니까 아마 이행것도 기억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시청자분도 기억 것일 겁니다. 2010년 바로 금본위제가 나왔을 때
온스당 그 1960달러에서 3,000달러 간다는 일부 은행들의 그 추천에 이래서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의든 갈 때는 저한테 오실 때는 이렇게 금 목걸이 금기열이 훨씬다 차고도 괜찮습니다는 밖으로 나가실 때는 금 목걸이 금기열이 차고 나가지 마세요. 맞습니다. 기억이 재테크를 나네요. 이렇게 못하는 것은 이렇게 당신 혼자만 아셔야지 금 목걸이 금기열이 하고 밖으로 나가면 재테크를 못한다는 것을 만일에 공표하는 거기 때문에 제발 밖으로 이렇게 그 금목걸이 금결이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말씀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2011년 이후에 금값이 반토막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불안 심리에 편승해서 안전자산 선호한다 해서 금을 매입을 권유하고 이러한 이렇게 금융 영위 행위들 네. 이런 것은 사실 이렇게 이렇게 금융 영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는 사실 반드시 이렇게 내가 인생에 살 때 정말로 나의 고객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분도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경방에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금보리제 얘기는 사실 추진할 수 없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 말을 믿고 금을 지금의 시세에 굉장히 불안한 틀을 타서 사실 금을 매입을 권유하는 이런 행위들은 좀 사실 근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네. 우리 굉장히 쓸쓸한 씁쓸한 표정을 하면서 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면서 시청자들한테 강조해드리는 사항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트럼프가 화폐 개혁을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금 투자를 좀 권유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금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